사건 영상은 광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이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후원으로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구인수님, 김정민님, 정아한님, 워킹맘TV님, 최현주님, 승민리님, 애니아제로님, 강동희님, 미현님, 안성희님, 김수현님, 미아옹이님, K반달누누수님, 영주님, 소울킴님, 더메스님, 세라정님, 앞으로 계속 노력하는 쇼킹TV의 돔순이 되겠습니다. 콜로라도주 덴버에 살던 토니 리 씨는 2011년 4월 1일 만우절에 아내인 마리아 리 씨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딸인 케냐 몽게 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아버지 토니 씨는 만우절이라서 장난치는 건 좋지만 좀 심한 게 아니냐고 하면서 나무랬습니다. 하지만 마리아 씨는 나도 장난이었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을 전해왔죠. 당시 19살이었던 케냐는 12살 때 토니 씨를 새 아빠로 만나서 같이 지내왔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워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했지만 그는 새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케냐를 성심성의껏 돌보고 대해서 결국엔 친부보다도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결혼 후에 킴벌리와 앤선이라는 아이들을 갖게 되었고 케냐는 새로 생긴 동생들에게 큰언니, 누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고 같이 놀러가주는 등 최고의 누나이자 언니였죠. 그리고 그녀는 주일학교에 매주 나가서 그 동네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도 봉사를 했습니다. 당시엔 대학교에 다니면서 학비와 집 렌트 비용을 스스로 벌어내기 위해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해 독립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사회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청소년이었죠. 그런데 토니 씨가 모르는 사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실종된 뒤 케냐의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알게 되었죠. 집에서 독립해 지냈던 것은 남자친구와 함께 지내기 위해서였고 실제로도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부터 나이트클럽에 다니고 술을 즐겼다는 것도 있었죠. 이런 것들은 위조신분증을 제작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들을 모두 알게 되었지만 토니 씨는 딸을 너무도 아꼈기 때문에 나무랄 생각은 전혀 없었고 어떻게든 연락이 되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의 최근 목격담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클럽에 같이 놀러간 적이 있었는데 클럽 댄싱 스테이지에서 술에 거의 만땅 취한 채로 어떤 남성과 다소 수위 높은 스킨십을 하던 것을 보안 직원에게 적발되어 클럽 밖으로 지갑이나 휴대폰, 재킷도 없이 쫓겨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그 개인 소지품들은 다행히도 다른 친구가 맡아줘서 잃어버리지는 않았다고 했는데 쫓겨난 뒤의 일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댄싱 스테이지에서 부적절한 스킨십을 했던 남성과 함께 쫓겨났는데 그 남성은 남자친구가 아니라 모르는 남성이라는 것이었죠. 그 뒤로는 친구들도 정신이 없어서 어디로 간 건지 혹은 그 남자랑 간 건지까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소지품을 맡아놨다던 친구에게 휴대폰을 포함한 것들을 건네받은 뒤 살펴봤습니다. 혹시 휴대폰을 본다면 딸아이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알아낼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토니 씨나 마리아 씨가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실 듯 합니다만 48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적 성인인 사람이 실종된 지 만 48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케냐와 같은 케이스로 놓고 보자면 어디서 술을 먹고 숙취 때문에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고 잠시 잠수를 탄다든지 그럴 가능성들이 있어서 제한되어 있는 경찰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죠. 어쨌든 휴대폰 기록을 훑어보던 토니 씨는 한 남성이 보내온 문자를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사실 토니 씨는 이 문자를 보기 전까진 술에 취해 누군가와 자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자를 본 뒤에는 트래비스라는 사람이 클럽에서 딸아이와 같이 쫓겨났던 그 남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트래비스에게 대화를 하고 싶다는 문자를 남겨놓고 기다리기로 했죠. 그러던 한편 경찰서에서는 약 48시간 정도가 지나자 내시 구르 형사의 책임으로 케냐의 실종 수사를 시작하였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친구에 의해 목격되었다던 나이트클럽으로 가서 CCTV부터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증언했던 것처럼 어떤 한 남성과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했고 그 행적을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니 어떤 아파트 건물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는 것까지 봤습니다. 내시 형사는 곧바로 그 아파트로 찾아가서 관리인을 상대로 그 남성의 주거지를 확인했고 곧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트래비스 씨 되십니까? 네, 누구시죠? 덴버 경찰서에서 나온 내시 구를 형사라고 합니다.
저희는 케냐 몽게 양의 실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케냐 양과 계셨던 것으로 CCTV를 보고 확인하고 몇 가지 여쭤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혹시 지금 케냐 양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젯밤에 나이트클럽에서 같이 나왔던 그 여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제 같이 쫓겨난 뒤에 저희 집에 가서 같이 자고 가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으로 같이 왔었고,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갑자기 친구들한테 돌아가 봐야 한다고 하면서 집에서 나갔어요. 정말 5분도 되지 않았어요. 그 뒤론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문자를 하나 남겼는데도 아무런 답장이 없네요. 그럼 행적을 모른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필요한 점 있으면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파트에서 나온 형사들은 CCTV를 더 돌려봤고 그녀가 나와서 건너편에 있던 호텔로 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술에 심하게 취한 듯 계속 비틀거리며 걸어간 그녀는 호텔 로비 화장실을 쓰고 정문 앞에 있던 노숙자와 이야기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엔 혼자서 트래비스의 아파트 쪽으로 향하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여기서 아파트 쪽으로 향하는 모습까지만 찍혀 있고 아파트 건물에 도착하는 모습이나 나이트로 돌아가는 모습이나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말 그대로 호텔 앞에서 물이 증발하듯 사라져버린 겁니다. 한편 트래비스와 연락이 닿았던 토니 씨는 이런 상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희 집에 왔다가 건너편에 있는 호텔로 가는 걸 창밖으로 봤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거기서 나와서는 노숙자로 보이는 사람이랑 잠깐 얘기하더니 저희 아파트 쪽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술에 너무 취했던 상태라 보도블록 턱에 걸려 넘어지더라고요. 시간이 상당히 늦었던 터라 큰일이 생길 것 같아서 얼른 내려가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왔을 때 친구들한테 돌아가 봐야 된다고 얘기한 게 있어서 크리피 화이트 밴으로 나이트클럽까지 데려다 줄 거라고 물어봤고 그녀는 알았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 밴에 태워갔는데 이미 클럽은 문을 닫은 상태였고 다시 그녀한테 물어보니 그냥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던 도중에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담배를 피지 않아서 주유소 편의점에 들릴 생각으로 주유소에 들렸는데 그 편의점도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시 차로 돌아오려고 돌아섰는데 캐녀가 그 주유소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한 남자랑 같이 앉아서 담배를 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봤고 먼저 내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캐녀의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게 된 거니? 그건 휴대폰을 클럽에 놔두고 온 것 같았어요. 캐냐가요. 그래서 친구들이 자기 휴대폰을 갖고 있을 거라면서 제 휴대폰으로 자기 휴대폰으로 연락해서 친구들한테 자기 상황을 말해주려 했었어요. 그래서 제 휴대폰에 캐냐 휴대폰 번호가 남아있었죠.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 주유소로 오시겠어요? 저도 지금 그 주유소 주변이라 바로 갈게요. 주소는 문자로 남겨드리고요. 이렇게 통화를 마친 토니 씨는 트래비스가 말한 주유소로 향하기 전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집에 있던 9mm 권총을 갖고 차에 탔습니다. 그런데 주유소에 거의 다가가던 토니 씨의 눈에 이상한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그 주유소에 경찰차 2대가 세워져 있고 경관들이 주유소를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죠.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토니 씨는 그 경관들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저 경관님, 여기 무슨 일 있나요? 혹시 토니 씨이십니까? 네, 어떻게 하셨죠? 네, 부인분께서 선생님이 걱정된다며 이곳으로 출동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이야기들도 부인분께 모두 들었고요. 선생님보다 먼저 도착했던 트래비스는 저희가 이미 동행하여 경찰서에서 증언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따님에 대한 단서가 생기면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체포되다시피 경찰서를 함께하게 된 트래비스 포브스는 형사에게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캐녀가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해서 주유소 편의점에 들렸는데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캐녀한테 돌아가서 이야기를 전해주려 했는데 이미 그녀는 차에서 내려 어떤 남자랑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She put her arm through his arm. 팔짱을 낀 그 상태로 담배를 피면서 어디론가 떠나버렸었어요. 차도 안 타고 그냥 걸어서요. 전 그때 그냥 다른 남자랑 눈이 맞았나 보다 하고 거기서 떠났어요. That's the last you see of her. Yes. 그럼 주유소에서 떠난 다음 어디로 가신 겁니까? 저희가 CCTV로 확인해 본 바로는 집으로 돌아오진 않으셨던데요. 네, 그때가 새벽 한 3시 정도 됐을 때였을 거예요.
주유소에서 나와선 곧바로 여자친구 집으로 갔었어요. 그리고 아침까지 같이 잤었고요. 이 얘기를 들은 내시 형사는 밖에 기다리고 있던 다른 형사에게 트래비스의 여자친구에게 찾아가서 이 증언이 맞는지 빠르게 확인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확인 결과 여자친구인 여성은 새벽 3시가 조금 넘어서 자기 집에 왔던 트래비스를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아침 8시까지 잤다고 했죠. 이 사실을 전해들은 내시 형사는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긴 하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If she had made the choice to go back home or to get my man, I would have taken her home.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I mean, and if I felt any sort of weirdness about her walking over that guy, I would have done something. 혹시 케냐와 같이 갔다던 그 남자에 대한 인상착의에 대해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시아인이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얼핏 엿들었을 때 이름이 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이렇게 해서 내시 형사는 본격적인 수사를 위해 살인사건 전담 형사들과 실종사건 전담 형사들로 팀을 꾸렸고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하면서 단서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트래비스도 용의선상에 올려놓은 채로 말이죠. 덴버 지역에선 거의 역대급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의 많은 인원들로 꾸려진 케냐 실종사건 전단팀은 이 지역 일대의 모든 CCTV와 목격자, 현장 조사를 통해 흔적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케냐가 실종되었던 그날 새벽에 한 CCTV에 찍힌 매우 수상한 트래비스의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CCTV는 트래비스가 일하고 있던 베이커리의 창고에 달려 있었는데 베이커리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창고에 있던 냉동고에 아이스박스를 집어넣는 모습이 그대로 녹화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매우 수상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그 시각은 바로 트래비스가 여자친구와 같이 자고 있었다던 시각이었기 때문이죠. 일단 그 아이스박스를 수거하여 정밀 분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한 가지 나왔습니다. 아이스박스엔 일반적으로 배수를 하기 위한 플러그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플러그에서 사람의 세포가 발견되었던 것이죠. 게다가 깨끗하게 흔적을 지우려 했던 것인지 표백제로 내부와 외부는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습니다. 이로써 트래비스는 강력한 케냐의 실종사건 용의자가 되었고 형사들은 곧바로 그에게 연락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연락을 받지 않았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에도 그는 없었습니다. 오직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그의 밴뿐이었죠. 자신을 향한 수사망이 좁혀오자 불안함을 느낀 트래비스가 먼 곳으로 달아났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빠르게 그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밴의 정밀 검사를 시작했고 거기서도 표백제로 어떤 흔적을 지르한 듯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게다가 차량 바닥 시트도 모두 새 것으로 교체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서에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차량이 트래비스에 의해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자는 트래비스의 지인이었죠. 그래서 해당 차량을 추적했고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한 모텔에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내시 형사는 지금 발견했던 증거들과 그의 수상한 행적을 바탕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그를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체포영장이 났던 상태가 아니라 그를 체포할 수는 없었고 모텔에 있던 그를 만난 내시 형사는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트래비스 씨, 연락도 안 되고 자택에도 계시지 않길래 저희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 건가요? 제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왜 찾으셨죠? 다름이 아니라 지금 사건을 수사하는 중에 트래비스 씨가 중요한 참고인이라 자택이나 직장에만 계셔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저희가 곤란해집니다. 다시 자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나 사실대로 내용들을 모두 말해버린다면 위기를 느끼고 더욱 멀리 달아나버릴 수도 있던 터라 내시 형사는 그냥 트래비스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수사하고 있는 척하며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또 달아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여 위장경찰 2명을 그에게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흘렀습니다. 체포영장은 발부되었지만 내시 형사는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케냐가 살아있는 채로 어디 감금되어 있을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압박감을 느끼고 있던 내시가 그녀를 혹시라도 풀어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케냐와 트래비스 사이에 연결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명확한 증거들로서 섣불리 그를 체포했다가는 쉽게 풀려날 수도 있던 상황이라 내시 형사는 결국 그를 체포하기로 했던 것을 멈추고 감시도 중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케냐가 실종된 지 2달 뒤인 6월에 한 충격적인 강력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한 아파트의 2층에서 불이 났었는데 소방관들이 도착하여 화재를 진압하려 함과 동시에 그 집에서 어떤 여성이 뛰어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길래 2층에서 뛰어내렸던 것일까요? 내시 형사는 당시 그 피해자 여성인 리디아 틸만 씨를 케어하던 의료진의 말을 들어보니 뭔가가 상당히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굴과 온몸이 누군가에게 심각하게 얻어맞아 온통 멍이 들고 부어 있었고 그로 인해 턱뼈가 산산이 조각날 정도의 부상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덴버 경찰은 이것을 보고 누군가가 그녀에게 폭행을 가하고 일부러 불을 질렀을 거라 추측했으며 병원에 입원해 있던 리디아 씨의 손톱 아래에서 DNA 샘플을 채취하여 과학분석실에 대조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녀의 손톱 아래에 있던 DNA는 트레비스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트레비스가 정말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진실은 리디아 씨만 말할 수 있었겠지만 혼수 상태에서 쉽게 깨어나진 못했습니다. 결국 입원한 지 3일 만에 그녀는 무사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내시 형사는 그녀에게 찾아가 트레비스의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이 남자가 폭행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단번에 그 남자가 그랬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고 있었는데 그 사진의 남자가 문을 따고 들어왔었어요. 들어오자마자 저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고 저는 성폭행을 당했어요. 너무도 무서워서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표백제를 가져오더니 집안 곳곳과 저에게 마구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선 저를 또 계속해서 때렸고 정신을 잠깐 잃었어요. 그 뒤에 뭔가 뜨거운 느낌이 나서 정신을 차렸을 땐 집이 불타고 있었고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던 거예요. 이것으로 확실한 증인과 증거가 확보된 덴버 경찰은 그의 집으로 찾아가 체포하여 경찰서로 데려왔고 담당 검사는 그를 한 건의 살인 미수 혐의, 한 건의 특수 폭행 혐의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내시 형사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는 마음 놓고 케냐 실종 사건에 관련하여 신문을 한다든지 하는 조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속된 그와 마주 앉아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트레비스 씨, 이렇게 또 뵙는군요. 네, 전 리디아 씨 사건에 대해 여쭈러 온 게 아니라 제가 담당하고 있던 케냐 씨 실종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자 온 겁니다. 저희가 2달 전에 당신한테 받았던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케냐 씨가 실종되었던 날 새벽 3시부터 아침까지 여자친구인 캐리 험프리 씨와 같이 잤다고 하셨는데 휴대폰 위치 기록을 보니 그 근처로도 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에 저희는 캐리 씨에게 그 알리바이를 확인했었는데 그녀도 위증을 한 셈이 되는 것이죠. 두 분은 케냐 씨 실종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 사실 여자친구가 거짓말했던 건 제가 부탁해서였어요. 여자친구는 제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냥 오로지 저 혼자 꾸몄던 일입니다. 그 후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는 듯 입을 꾹 다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밖에 있던 검사는 내시 형사에게 자백을 한다면 적어도 사형은 면하게 해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라는 지시를 했고 내시 형사는 그에게 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I killed her. I did not mean to kill her. 그리고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I didn't pull over to kill her. I didn't pull over to rape her. None of that was in my head. None of it was premeditated. 그녀를 차에 태우고 주유소 쪽으로 향했었어요. 그런데 잠들어 있던 그녀를 보고 제 욕정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고 있던 그녀를 덮쳐서 강간하고 있는데 잠에서 깼고 제 따귀를 계속해서 때리기 시작했어요. 순간 화가 났던 저는 그녀를 목을 졸랐고 죽이려던 건 아니었는데 그녀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그녀는 어디 있습니까? 사망한 그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밴 뒤에 빵 배달용으로 싣고 다니던 아이스박스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크기의 아이스박스에 성인 여성을 넣고 뚜껑을 닫을 수는 없을 텐데요. 네, 아이스박스 밖으로 팔이 나왔습니다. 뚜껑을 닫을 수 없어서 전 그녀 팔을 반대로 꺾어서 부러뜨리고 구겨넣다시피 했고 뚜껑을 닫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테이프로 칭칭 감은 뒤에 베이커리로 이동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곳보단 요리하는 곳에서 시체를 처리하는 게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증거가 남지 않도록 제 옷과 케냐의 옷을 모두 벗겼습니다. 그리고 모두 표백제를 사용하여 한번 씻어냈습니다. 그런 뒤에 다시 아이스박스 안에 넣고는 차에 싣고 외곽으로 그냥 나갔습니다. 가던 중에 비어있는 기름통이 보였고 그 통 안에 시체를 넣고 태워버리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박스에 시체를 꺼내 통 안에 집어넣고 불을 질러 태워버렸습니다. 자백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리디아에게 했던 범행 방식과 상당히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백제와 방화, 그리고 트래비스는 태우고 남은 그녀의 사체를 땅에다 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럼 묻은 곳이 어딘지 저희와 함께 이동하여 알려주십시오. 형사들과 트래비스는 덴버 외곽에 있는 시골로 향했고 한 계곡에 멈춰선 그들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 나무 옆에 묻었습니다. 같이 가시죠.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울며 흐느끼기 시작했고 결국 묻었다던 정확한 위치 바로 옆으로 와서 멈춰섰습니다. 경관들과 과학분석팀은 그 자리를 파내기 시작했고 거기엔 완전히 타버린 채 안타까운 모습을 한 케냐의 사체가 누워 있었습니다. 사체의 상태가 많이 훼손되어 있던 터라 당시 현장을 찾아왔던 토니 씨와 마리아 씨는 그 모습을 보고 혼절하다시피 정신이 나가버렸죠. 그리고 그 충격으로 몇 달 뒤 둘은 결국 이혼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으로 그는 리디아 살인 미수죄, 케냐 살인죄, 이 두 가지 범행으로 사형을 선고받아야 했으나 사전에 했던 거래 조건으로 인해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되어 수감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은 수감 뒤 프로파일러가 진행했던 그와의 신문에서 충격적인 진술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Something I need to do to find out the definition of sociopath is. Because I'm pretty sure I've hit it. 그가 이 말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뒤에 했던 그의 말 한마디로 알 수 있었습니다. I want to confess. I want to confess so bad. Because there's more victims out there we don't know about. That's just a matter of time before they come out. Why are you nodding your head yes, but you don't say anything? 더 많은 희생자가 있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거렸던 트래비스. When everything comes to light, it's going to be horrific. Horrendous.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중 유명한 연쇄살인범들에 대한 사건 내용들을 어느 정도 많이 접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그 연쇄살인범들을 조사하던 중 형사들이 미처 알아내지 못했던 추가 피해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라곤 하죠. 과연 트래비스도 그런 정신나간 연쇄살인마들처럼 털어놓지 않은 희생자들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시 형사가 말했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쇼킹TV 톰슨이었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